쓸모와 전기선박 1종 시장이 열리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전기선박 육상시험소가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5년 전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열면서 최근까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수함을 포함한 전기선박 분야 401개 시험을 수행해 건조기간과 전력화 지연 손실을 줄이고 기술 수입 대체 등 5천억 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바다 위의 전기차로 불리는 전기선박은 전기에너지와 모터와 프로펠러로 구동해 움직입니다.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선박이어서 기존 디젤 엔진보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무엇보다 연료비를 줄일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육상시험소는 선박 특성상 최신 시스템을 한번 탑재하면 해체하는 성능 검증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첫 사업으로 국내 첫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등 전기선박 분야 400여 개 항목 시험을 수행하여 건조기간을 368일로 단축하고 전력화 지연 손실 비용 4,684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최근 2050년까지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세계 5만 년 척의 선박은 기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앞으로 배터리, 수소에너지 등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이고 3,000톤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과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기선박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선박 외에도 친환경 선박으로 크게 각광받는 것이 LNG 선박입니다. 연말 한국조선업계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을 잇따라 수주하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 3일 만에 세계 국내 조선사는 5조 원을 수주했습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1조 6,3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총 8척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도 최근 2조 4,057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계획을 체결했고 대우조선해양도 1조 836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조선 빅3가 잭팟을 터뜨린 이유는 한국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LNG 선박 제조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저가로 LNG 선박 수주를 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제대로 납품을 하지 못하자 한국에 대한 LNG 선박 수주는 더욱더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욱 증가하여 LNG 선박 발주는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미래 선박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데는 끈질기고 집요한 기술 개발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그동안 외국에 의존했던 중요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연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LNG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가스 터빈입니다. LNG 발전은 석탄 발전과 달리 대기 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용 가스 터빈은 국내 기술로 만들 수 없어 그동안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가스 터빈은 유지 보수 비용도 조 단위로 엄청나게 비싸지만 고난이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영국 롤스로이스 등 제트기 엔진 3대 기업과 일본 MHPS, 독일 지멘스 등 발전용 가스터빈 전문회사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일본, 독일은 가스터빈을 국가 전략 상품으로 기술 유출을 막는다며 안간힘을 써왔고 국내 발전소에서 보수 작업을 할 때도 차단막을 치고 작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내에서 두산중공업이 2013년 가스터빈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은 핵심 부품 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이후 국내에 진출한 일본 미쓰비시도 한국이 독자 기술 개발에 들어가자 기술 제휴를 끊어버렸습니다. 국내에서 이탈리아 가스터빈 업체 안살도를 인수하려 했지만 이 또한 이탈리아 정부가 국가안보 사업이라며 반대하자 무산되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을 가진 국가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절대 성공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트 엔진을 못 만드는 나라는 절대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600억 원을 투자했고 두산중공업도 1조 원을 넘게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6년 만에 두산중공업은 모두가 안된다고 했던 한국형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5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만든 가스터빈은 앞선 기술 보유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고
일부 기술은 한국령 제트 엔진 기술력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에너지공기업이 수입한 가스터빈 부품은 4,700억 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600억 원이 일본 MHPS 제품이었습니다. LNG 발전소 특성상 한 회사의 터빈을 설치하면 계속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꾸준히 일본 기업에게 돈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산 가스터빈이 개발되면서 탈일본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벌이며 가스터빈을 2026년까지 연매출 3조 이상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보유국들이 안된다고 했던 가스터빈을 한국은 기어코 만들어내며 국내 보급은 물론 이젠 해외 시장까지 노리게 만드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미래 시대를 준비해 나가며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미 해외에서 개발되어 도입해 쓰는 기술까지 기어코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LG전자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LG전자가 글로벌 시장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3년 부품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 VENS를 인수하며 자동차 부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VS 사업본부를 신설했고 2018년 8월 오스트리아 차량용 헤드램프 기업 ZKW를 인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LG가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배터리에 이어 전기차 핵심 부품 제조라는 미래 사업 부문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LG가 가전사업 중심에서 가전과 전기차로 양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써부터 애플의 첫 전기차 애플카에 LG전자가 관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에 LG전자와 함께 합작사를 세운 마그나는 과거부터 애플카 관련 생산 논의를 해온 바 있었습니다. LG전자는 애플카 외에도 이미 수많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리더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직접 만든 전장 부품은 쉐보레 볼트 EV와 제규 아이패스 등 이미 양산된 전기차에 널리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가전기술을 미래 자동차에 접목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자동차 시트 선도업체 에드헌트와 손을 잡고 커넥티드카 콘셉트를 공개했는데 이 콘셉트 내부에는 옷장, 냉장고, TV 등이 설치된 미래형 자율주행차였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AI 기능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술까지 보여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수소 전기차와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며 삼행에서 자동차를 빼겠다고 했는데 LG는 가전에서 더 나아가 이제 자동차 산업까지 하는 회사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 지난 2월 13일 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최대 진도 6강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곳곳에서는 가옥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같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황당한 우스갯소리나 던지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의 SNS에서는 외국인들이 재난을 틈타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체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다수 일본인들은 그냥 웃고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이든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것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라는 소문을 퍼뜨려 수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을 희화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현상을 대표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매체는 일본의 뉴스위크였습니다. 이번 재난에 대한 농담으로 이런 유언비어가 생기는 것은 발생한 지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은 일본이 책임져야 할 비극에 대한 모욕이다. 6,000명의 조선인이 무차별 학살되었던 이 사건은 아직도 풍화시킬 수 없는 일본의 과오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 제노사이드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왔고 그것을 사회 속에 깊이 각인시켜 민족 차별에 반대하는 행보로 보여왔다면 블랙 코미디로서라도 이것을 유머로 소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과오를 잊지 말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일본은 오랫동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판국이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사건 역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타깃이 되었다. 일본 자경단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살해된 조선인들의 수를 축소 발표한다. 2016년 도쿄도지사로 임명된 고이케 유리코는 역대 도지사들이 매년 9월 1일 행해왔던 조선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추모문 송부조차 중단시켜버렸다. 대부분 역사수정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일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기사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한국 정부에게 뒷돈을 받은 게 분명하다 라며 기자의 신상을 캐내 협박을 할 정도라고 하죠.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콩의 SCMP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는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높이 3m의 소녀상이 세워졌었는데요. 이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불과 4개월 만에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상을 조각한 조나스 로세스는 추후 다른 장소에 동상을 재설치하기 위해 자신의 작업실로 동상을 회수하였었죠. 그런데 얼마 전 그가 알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높이 3m, 무게 1톤이 넘는 동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소식에 이 사건의 배후로는 일본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2018년 이 동상이 철거되었을 때에도 일본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압력을 가할 정도였습니다. 마닐라 지하철 건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마닐라에서 동상을 철거하라 요구했던 것인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필리핀이 세계로부터 지원받은 공적개발 원조 ODA의 39%, 9조 원가량이 일본에서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일본군의 매춘부가 되었다 라는 주장을 한 하버드대학교의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의 한 유저는 램지어가 계속 선을 넘으면 정말 잘못될 수도 있다 라며 과거의 한 사례를 끌어오기도 했었는데요. 대한제국 시절 을사늑약과 정미칠조약 등을 체결하는데 앞장선 미국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럼 스티븐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도록 도운 앞잡이였죠. 앞잡이 노릇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한 나머지 당시 일본으로부터 6차례나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은혜에 감동한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못 살던 한국을 일본이 잘 살게 해주었다. 한국인들은 죽을 때까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 라는 망언을 여기저기 퍼뜨렸는데요. 이에 화난 당시 재미교포들은 그를 찾아가 항의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며 일본에게 고마워하라는 뻔뻔한 발언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휴양지에 가겠다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일본에게 지원받은 돈이었기에 휴양지를 향하는 그의 얼굴은 싱글벙글했는데요. 갑자기 그에게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기차 한켠에 몸을 숨기고 있던 한국인 전명은 의사가 갑자기 더럼의 눈앞에 나타나 그에게 총을 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은 고장이 난 상태라 아쉽게 불발이 나고 말았고 다급했던 전명은 의사는 권총을 거꾸로 쥔 채 더럼의 얼굴을 권총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태에 정신 못 차린 더럼은 계속 얻어맞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전명은 의사는 날렵한 체급인 반면 더럼은 서양인 중에서도 상당히 큰 체구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더럼은 전명은 의사에게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깔아뭉개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죠. 더럼, 이 나쁜 놈아. 내 놈 조선인이냐? 어딜 감히. 더럼이 분노에 못 이겨 고함을 내지르며 전명은 의사를 내려치던 순간이었습니다. 전명은 의사와 같은 목적으로 기차에 올라탔던 또 다른 한국인 장인환 의사는 이 덩치 큰 미국인이 더럼이라 불리는 것을 듣자 망설임 없이 그에게 총알 3발을 쏘았습니다. 이 중 2발은 더럼의 가슴에 적중하였기에 더럼은 이후 급히 병원에 실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휴양을 떠나고 말았죠. 전명은 의사와 장인환 의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사전에 미리 모의한 것도 일절없었는데 한날 한시 더럼을 죽이러 갔다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후 더럼 살인 사건으로 재판이 열렸을 때에도 더럼을 처단한 장인환 의사는 살인죄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전명은 의사는 직접적 범인도 아니고 장인환 의사와 사전 모의를 한 일도 없다는 이유로
증거 물증분 석방되었죠. 그리고 장인환 의사의 애국심에 감동한 현지 판사, 변호사들, 한인들의 도움으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던 장인환 의사는 징역 10년형으로 감형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미 국무부에서는 마크 램즈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의 여성을 성적 목적으로 인신매매하였다. 이것은 지독한 인권 침해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협력할 것을 오랫동안 권장해왔다 라며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유명 헐리우드 배우가 자신 SNS에 한국인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며 일본은 즉시 그녀에게 사과하라는 저격을 하는가 하면 사법계에서도 일본의 전범 역사 속에서 위안부는 엄연한 인권 침해였다 못 받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는 일본. 앞으로도 그들은 계속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노선을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